자, 그러면 정비사 한번 맞아 볼게요. 우리 그리고요. 아까 제가 그림책에서 설명한 용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정의 뭐라 했어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이런 동네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부르고요. 이거 인문서상으로 본다면 인문서는 256페이지부터 이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아직 공부할 때 참고하시려면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매번 얘기합니다. 기본서나 각종 기본 교재는 그냥 사전 같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찾아보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도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얘기예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에 비하면 좀 덜 복잡해 보이죠? 아무리 그냥 대충 봐도.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은 하지만 나름 큰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해요. 아까 주거환경 사업은 극히 열악이었잖아요. 지금은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가 돼 있죠? 밀집이 돼 있죠. 이런 동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보단 상태가 좀 나은 거죠. 한번 얘기해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고 그냥 열악 밀집은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근데 재개발의 하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재개발 특징은 주거환경만 개량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상가 공장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도시 환경이라는 것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는 이걸 재개발로 봐요. 그래서 재개발 관련된 두 번째 정의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그쵸?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비법으로 심화가 되어지면 상가, 공장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재개발이에요. 이해갑니까? 상가나 공장 관련된 게 나오면 주로 재개발 관련성의 조문이다.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는데 솔직히 지금부터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비사업은 조문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문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달라요. 한마디로 시행자가 누구입니까를 배울 때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따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따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따로 해요. 시행 방법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사업마다 달라서 세 가지가 나만 봐 이러고 앉았어요. 법에서. 시작. 세 가지가 나만 봐 이러고 있단 말이야. 피곤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너만 보냐? 그렇죠 여러분? 피곤한데 어쨌건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정의상으로 본다면 뭐라 그래요? 아하,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뭐다? 열악하다. 시작.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다. 그럼 재개발은 열악 밀집. 이런 동네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그 다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재개발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이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은 이거예요. 다음 거 보시면 사진 보여드리고. 아, 맞아요. 여러분, 그거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이 사진은 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파일 어딨니? 없어요? 안 줘요? 어쨌든, 내가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건축은 뭐냐면, 되게 개념이 중요한데요.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수업하다가 혹시 재개발 재건축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물어봤더니 아유 선생님 그것도 모를까봐 나이가 몇 개인데 이러더라고 어느 아주머니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재개발은요 다시 개발하는 거죠. 재건축은요 알죠? 다시 건축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봐요. 재건축은 잘 봐요. 제가 잘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네가 도로 같은 게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동네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원 같은 거, 뭐 석촌호수니 뭐 등등등도 공원 같은 것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쵸? 그럼 그냥 봐도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은 굉장히 양호한데, 양호.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은 굉장히 양호한데, 봐요. 이게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렇지.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다? 부시고 다시 지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게 재건축인 거야.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를 부시고 짓는 거야. 그러니까 7층이나 10층, 15층인 걸 부시고 50층, 70층 지겠다 이 얘기야. 과거에는 뭐 3종 일반이어도 서울시 조례로 39층 못 넘게 했는데 요즘에 계속 조례가 철폐되어지면서 69층, 70층, 50층 가능하다는 식으로 많이 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자고 지구단위 계획에 입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배울 때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기억나지? 지구단위 계획. 그걸 제안하는 거야. 뭐 2종 일반주거를 3종 일반주거로 종상향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신 공원 만들게요. 등등등. 도로 넓힐게요. 등등등. 이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은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양호하구나. 시작.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건 상당히 양호한데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부시고 다시 높게 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돈 벌기 위해서 부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재건축 되기 전에 10억밖에 안 갔던 단지가 부시고 지면은 25억이다. 심하게 말하면 30억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돈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 그래, 많이 벌고 싶으니까 자꾸 부시고 싶은 거야. 남들이 올라간다니까 집값이. 집도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고. 그러니까 다 부시려고 하니 안 되겠다. 야,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해. 위험하지 않은 거는 안 돼. 불편하다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그것만으로 재건축 못해 라고 통제를 가기 시작한 게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 재건축은 당연히 이 공동주택이면 소유자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혹시 우리 지적 관련된 법의 마이 프렌드 우리 기백양한테 배웠겠죠. 그렇죠? 양기백한테 배웠죠. 뭐라 했어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과 대지권 등기에 대한 부분이 뭐다? 비율이 수반돼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는 건축물과 그에 대한 부속 토지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소유자의 지위에 넣어주는 거지, 재개발처럼 토지만 가진 자, 건물만 가진 자 인정할 수는 없어요. 재건축은 뭐니까? 공동주택이니까 토지와 건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로 대지권 등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지권 등기. 구분 건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AND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재개발 등과는 달라요. 쓰지 마세요. 가운데 밑에 써 있어. 다 써 있어. 거기 가운데 밑에 소유자 정의부터.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내용들 이해하셔야 돼. 정의를 알면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부시고 다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를 부시고 더 크게 짓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유자의 정의도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만 인정되고 토지와 건물을 따로 가져 있으면 그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뭐라 했을까? 관리 처분이 이루어진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같은 가치의 건물을 주는 거잖아. 얘의 가치를 1억으로 평가했다. 사업 후에 2억 원 주세요. 1억 원 분담금 내야 된다. 하게 그걸 정하지.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처분해주고, 다른 사업과 달리 특이한 게 뭔지 알아? 오피스텔이에요. 재건축은 오피스텔로의 공급을 명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또 재건축 오피스텔 문제가 나왔어서 지나간 시험에서. 그렇죠? 다른 사업에서는 오피스텔 공급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왜 재건축만 이럴까요? 이유는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은 이 개발이익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요. 그럼 주변의 기반시설을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이익이 엄청 높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개발이익을 환수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쓰지 마. 다른 법이 또 있어. 재초환이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요즘에 강남 3구에 아주 그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얼마를 낼 거냐 뭘 거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수억 원을 환수해 가면서 걷다 대고 뭐다 수익성도 안 나오게 한다? 곤란하잖아. 그래서 오피스텔을 허용해줘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무 데나가 아니라 이용도가 높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가운데 위에 써 있을 거야.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30% 이하. 혹 요번에 35회 때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준주거 상업지역 기억나죠? 용도지역 저저번 주에 배웠어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준주거 상업지역이 아닌데 일반 공업지역에 전용주거적 오피스텔 지어봐. 아무도 안 사. 임대도 안 들어오고 망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업의 정의가 이게 재건축.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안전진단, 오피스텔. 이건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사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용 단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앞에 정의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봐볼까요? 재건축 뭐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거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걸 재건축. 그러니까 아까 사진 떠올리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관리 처분할 때 뭘로? 오피스텔로 관리 처분할 수도 있는데 준주거 상업지역의 30% 이하를 얘기한다. 됐습니까? 요 내용이 세 가지 사업이에요.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가 정비 사업의 세 기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는 극히 열악과 과도밀집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2번 정의도 있긴 해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사업인데 이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죠?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제발 말을 잘 들어야 빨리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봐야 할 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열심히 보면 정말 큰일 나요. 알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요 정말 중요한 것만 쫙쫙 모아서 봐도 숨이 가빠요. 너무 많아 공법이. 그렇죠? 제가 엄선해 드리는 것만 봐도 숨 가쁩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 사람. 그렇죠? 따라오면 50, 60은 나와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믿어주세요. 알았죠? 화이팅.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에겐 합격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수업한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옛날에 제가 앉아가지고 좀 모니터링 하느라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뒤에 보고 있다가 울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 제가. 그래서 너 먹는 게 많아서 그래. 봐요. 그럼 이제 시행 방법 좀 봐볼게요. 요것도 35의 문제였어. 봐. 지금 용어 정의만 몇 문제예요? 벌써. 3문제야 벌써. 장난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한 문제 여러 개 나와서 2개 나왔는데 작년에 정비법 용어만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쵸? 그럼 봐봐요. 시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방 얘기한 거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관리 처분 계획은 뭐예요? 듣고 와봐. 헌집 줄 테니까 나중에 새 집 지어서 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나중에 건축물로 뭐하죠? 받는 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이 같은 건축물로. 그러면 종전의 것에 대한 부분에 A가 1억 원으로 평가됐다. A가 2억짜리 분양 신청했다. 비례율 100%면 1억 원 내라. 정하는 거. 가격 정하는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서를 줘요. 근데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에 오피스텔도 줘요. 금방 했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 관련된 게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재밌는 건 관리 처분은 뭐라고 돼 있죠?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그냥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 공장일 수도 있어서. 가장 와이드예요, 재개발이. 따지고 보면. 됐습니까? 넓다고. 처분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그냥 건축물이니까. 상가 공장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로 관리 처분. 주거 환경은 주택 부대 복리로 관리 처분. 재건축은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로 관리 처분. 오피스텔이 직접 써 있는 건 재건축.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런 다음 봐요. 그리고 환지 방식은 뭘까? 사업 후에 건물을 주면 관리 처분 계획이고 사업 후에 뭘 주면? 토지를 주면 환지 방식인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 땅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용이 어려워가지고 종전 토지와 사업 후의 토지를 같은 가치로 바꿔줬다고 시행하는 방식. 환지 방식. 봐요, 여러분. 재개발 사업의 구역은요. 재개발 사업의 구역은 기존의 건물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건물이 많지 않다면 토지가 대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굳이 관리 처분 계획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사업 후에 환지를 주는 방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할 수도 있고 환지에 의할 수도 있는 거고.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사업한다. 들고 있잖아요, 여기. 뭐냐고요?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사업을 한다. 오, 맞는 얘기야. 온리야.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온리라고. 왜 그럴까? 봐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공동주택이 5층, 7층, 10층, 15층이었다? 이걸 부시고 새 집을 받는데 환지로 주면 한 평 줄 거야? 2평 줄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돼? 기존에가 공동주택 단지인데 이걸 환지로 주면 토지를 한 평 줄 거야? 2평 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로 처분하는 온리하게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으면 안 해오도 돼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있다.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 가셨죠? 뭐부터 하자? 이해부터 하자.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 외우지도 못하면서. 뭐라고요? 이해 먼저 하고 보다 보면 외워져. 당위성을 이해하자. 그러면 안 까먹어요. 알겠습니까? 저라고 이 많은 걸 다 외웠겠냐고요. 맨날 얘기하듯이.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장 시행 방식이 다양하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주택을 스스로 소유자 개량, 간단히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주택을 소유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강제로 뺏어다가 지어서 공급하는 수용 방식도 있고요. 환지로 주는 방식도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혼용되는 사업은 유일하게 주거 환경 개선만 돼요. 나머지는 혼용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혼용되는 거 물어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개량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스스로 개량 방식과 환지 혼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혼용이 가능한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해가셨죠?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소유자의 정의를 독립 문제로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한꺼번에 물어본 거야. 근데 용어 정의로 그리고 소유자 정의 물어봤어. 이거 틀렸으면 진짜 맞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 물어봅시다.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돼요.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이 뭐냐고 한다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돼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물론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은 조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거환경의 개선사업과 좀 두 칸이죠?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의 정의를 뭐라 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인정을 해줘요. 민법의 지상권자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 배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 자기의 건물 같은 걸 소유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설정하는 용익물권이에요. 알겠습니까? 남의 토지 위에다가 자기의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거 소유하려고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설정된 용익물권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계집을 져요. 계집이란 말은 정말 계집이 아니라, 그렇죠? 건물의 가치도 없는 그냥 건물 모양만 건물인 거. 저요? 그래서 등기도 안 하고 무허가로 그냥 져요. 왜 질까요? 뜬금없이. 정비사업 한다니까. 나중에 주택 분양권 받을 수 있을까봐. 이해가십니까? 그런 머리를 쓰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건, 그러면 지상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야 맞을 것 같은데 인정을 하죠. 이유는 그 남의 토지 위에다가 알바가 놓은 지상권자들이 허가도 안 받고 미등기 쳐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뭐다? 나중에 막 인정 안 해주면 랄지를 해요. 뒤집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랄지를 줄이기 위해서 야, 너 사용권은 인정할게. 너 어차피 거기다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려고 설정한 거 아니냐? 알았어. 사용권은 인정할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상권자에게 나중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나와요. 재개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시 지상권자를 제외한 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물론 조례, 훈령 등의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일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의 특례가 조례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고려사항이 아니야. 아주 예외적인 특례야. 아주 한시적인 거고. 이해가십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상권자에게는 그 사용권을 인정하는 정도로 봐야 되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권 같은 거 주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임차권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게다가 뭐가 되어지죠? 우리 내용에서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인트 뭔지 아세요? 및. 법에서 밑은 and예요. 빌로우 밑에가 아니고요. 밑은 and를 얘기합니다. 법 처음 공부하시니까 적어 놓으세요. 법에서 밑이라고 나오면 이건 그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and. 이해가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있다. X. 2번 35의 답이에요. 푸는데 5초 걸려. 5초.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비사업에서 소유자정이 나오면요, 재건축만 찾아요. 그리고 지상권자 나오면 답이에요. 답이었어. 나 깜짝 놀랐잖아. 잡혀갈 뻔했다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and인 이유는 뭐다? 공동주택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라고 내용 등을 좀 이해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봅니다.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기본 패턴 용어정의입니다. 제가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거나 이러면은 필요한 원 문장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제가 또 필수 지문 빈칸 노트에 조문 넣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림책이 우리는 뭐예요? 1년 내내 기본 교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면 그때 가서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전처럼 활용하는 거다. 기본서는. 공법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죠? 오해개들. 그러면 오른쪽에 정의 좀 봐볼게요.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이 보일 텐데요. 우리 기본적으로요, 맨날 얘기하지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정비기반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 같은 거 따지고 보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필수 부대. 이런 걸 이 법에서 정비기반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활복리와 관련된 비스무리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공동이용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번 시험은 안 나왔는데 거의 뭐 5번 나왔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공동이용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종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종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뭐 세부 내용 됐고,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뭔지 알죠? 인공적 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또랑 이런 것도 정비기반시설로 봅니다. 그리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광장, 가스공급, 소방용수시설, 지역난방시설 다 뭐라 한다 우리가? 이걸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얘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거, 요거 와 임시거주시설은 시장군수 등이 비용의 전부를,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요. 이건 법제 92조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비기반시설 중에서도 시장군수 등이 뭐다?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건 형광펜 거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어쨌건 따라해봐요. 읽어요. 시작. 도로, 상하수도, 국어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소방용수, 지역난방시설 등이라고 한다면 정비기반시설이라 본다. 뭐라고 이해하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예, 아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형광펜 거놓은 부분은 시군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노란색은 더 기초적인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정비기반시설만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경찰서는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겠죠. 말도 안 되고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고, 공동이용시설, 복리시설 비슷한 건데 뭐라고 나와요? 놀이터, 마을회관, 특히 공동작업장, 그 밖에 구판장, 세탕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거 노유자 시설. 그냥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복리스러워요. 복리스러운 느낌이 들으면 그건 공동이용시설이에요.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5번 구판장. 답이에요. 정말 쉽죠? 34회 문제였어요. 그게 옛날에. 요거 나올 때 같이 물어본 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요거 주의하세요.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나오면 왠지 모르게 정비기반시설 같아요. 봐요. 위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를 저는 공포라고 불러요. 공포. 그렇죠? 이 공포는 정비기반시설인데 공동작업장은 동네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공동이용시설. 이해가시겠습니까? 확인하시고요. 요게 이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사실은 지금 말한 것 말고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쵸? 지금 말한 게 용어의 정비법 대부분이고요. 오늘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왜? 공급량 늘리려고. 조합들이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때 그래서 뭐 8만 호인가 짓는다고 했거든요. 처음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에. 대선 전년도에.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유야무야. 나중에 얘기하지만 참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이걸 방치해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무조건 전임 정부 거를 승계하여야 한다. 강력하게. 그런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잡혀간지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확인하시고. 근데 제가 잡혀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안 듣나 봐요. 여러분이 홍보 좀 해주세요. 수업을 안 들어요, 너무. 왜 불쌍하지? 어쨌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데요. 노후불량 건축물도 안 나와요. 그런가 보다. 제발 X는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그렇죠? 그런가 보다예요. 됐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또 하나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요소 나오고요. 뭐 주택단지 정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약속이 있는데요. 이 법의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이라는 단어를 뭐라 얘기하냐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짧게 부를 때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요. 이 정비법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 공부하다가 정비법이 오면 이 등 뭐예요?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 용어에서 얘기했는데. 따라해봐요. 공법은 따라해봐요. 공법은 법마다 권한자가 달라. 그래서 화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법은 시장군수 등이 대부분의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시장군수 등의 의미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짧게 불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종로구는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종로구 숭인동의 재개발 조합을 인가한다? 오. 왜? 시장군수 등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군수 등은 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짧게 불러서 이 법은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정비법 공부할 때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를 때 등은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건 LH는 뭐라 했어요? 제가 정부의 공기업이라고 했고 지방공사는 지자체의 공기업이거든요. 저번 주 얘기했지. 도시계획설 얘기할 때. 근데 주의할 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다 쓰기 힘들어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 하냐면 봐봐요. LH 등이라고 써요. 내가. 그죠? 랜드하우스, LH 등 이랬어요.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질문이 올라왔는데 계속 반복한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정비법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내 등이라고 쓰시는데 내 등이 뭔지 모르겠다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내 등이 어딨어? 이거 얘기하는 거더라고. 내 등이 아니고요. 뭐냐면 토지주택공사 등 LH 등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예요? 1교시 안 들은 거야. 자꾸 딴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강의 좀 성실하게. 그렇죠? 쭉 들으세요. 제발 좀 앞에 좀 보다가 또 건너뛰고 또 앞에 보고 또 건너뛰고. 이런 분도 있어요. 2달 수업하잖아요? 그럼 앞부분은 국토계획법, 뒷부분이 개발정비 건축주택이에요. 근데 맨날 홀수달만 수업을 들어요. 1년 내내 듣고 배운 건 국토계획법. 뒤는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3개월 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제발 결석하지 말고 성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눈 떠봐요. 두 팔 좀 들어봐. 아유 무서워라. 목 좀 돌리고. 됐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죠? 원래 그래요. 공부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지만 초콜릿이나 등등 가져오셔가지고 좀 드셔요. 그렇죠? 안 빼서 먹을 테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좀 봐볼게요. 봅니다. 아마 새 책이 나오면은요, 뭐 빵꾸 노트가 아니라 아마 빈칸 노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이게 또 뭐 저작권에 걸린다네. 그렇죠? 빈칸 노트로 바꿔놨으니까 새 책 나오면 아마 다음 주쯤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봐보시면 됩니다. 봐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일단 1번에 대한 부분은 누가 봐도 정비사업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봤더니 일단 키워드 볼까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키워드. 그 다음 뭐가 되죠? 과도하게 밀집. 그럼 보는 순간 느낌 빡 오죠. 뭐예요? 그렇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의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가 일부러 이 빈칸 노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앞에 간단히 정의되어 있는 그림책의 정의를 문장으로 좀 보시라고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쵸? 필수 지문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뭐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본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극히 열악 과도밀집입니다. 시작. 극히 열악 과도밀집. 두 번째 봅시다. 이번 지문의 키워드는 뭔 것 같아요? 그렇지. 양호. 또 하나. 그렇지. 공동주택. 그렇죠? 그럼 양호하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모여있다. 거기 하는 사업은 당의 공동주택을 다시 부시고 짓자. 이게 뭐예요? 재건축 사업. 정의 잘 기억해놔야 12월부터 본진도 가면 확장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해기. 그래서 읽어볼게요. 재건축이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이런 것들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거기 임장 한번 가보세요. 재미삼아.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많이 노후에 있을 거예요. 특히 음마아파트가. 그렇죠, 여러분. 잠실주공 5단지는요, 오래되긴 했는데도 많이 노후에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정말 커요. 무슨 메타세카이어 같은 나무가 쫙 있는데, 여름에 가면 정말 시원하더라고, 나무 밑에 보면. 겁나 넓어, 그리고. 대지 지분이 겁나 커요. 그러니까, 한 동 무너지면 옆 건물이 안다. 정말 넓어. 그렇죠? 그러니까, 5단지 괜찮은 것 같아. 돈이 없어. 세 번째 보시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봐봐요.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국어또랑, 공원,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하나 뭐죠? 똑바로 말해요. 없으면 못 사는 거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지. 그냥 기반시설이면 국토계획법에서 받던 거고 여기는 정비기반시설. 왜?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니까. 내 말 이해돼요? 정비기반시설은 뭐다?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봐. 네 번째 봐봐요. 그냥 봐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라고 나와요.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그 밖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그리고 어린이집, 경호당 등의 노유자시설인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자가 있었어요. 유치원은 노유자가 아니에요.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예요? 4번 지문은 공동이용시설. 시작. 공동이용시설. 진짜 막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구분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문제 포인트는 뭘까요?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주거환경의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토지 따로 인정하고 건물 따로 인정하죠? 모두 인정해요.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안 보는 게 뭐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에서도 지상권자는 사실은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관리 처분할 때 주택의 공급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고 지상권자를 쉽게 이해하면 뭐다? 남의 토지에다가 뭐다? 무허가로 미등기 치고 그냥 개길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받게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고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다? 사용권 인정하지 않으면 하니까 인정은 해주지만 나중에 주택은 못 준다 이 얘기예요.
주면 투기 문제 엄청 생기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의미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나중에 하고요. 그럼 오른쪽 위에 8번 좀 봐봅시다. 8번. 일단 요거는 뭐냐? 시행의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에버바리 시행 방법. 지금 첫 번째 봐볼게요. 일단 키워드 무슨 사업인지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물어본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됐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뭘 주죠? 주거환경이니까 주택, 그 다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 다음 환지 방식, 스스로 개량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 다 인정되고 또 섞어서 하는 거, 혼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봐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모두 그렇지 오피스텔 지나간 35의 문제기도 하죠. 공급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어디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전체 얼마? 100분의 30에 대한 이하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의 용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 정도 메커니즘만 이해해도 아마 1월 달에서 정비법 다시 얘기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입문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에 다시 뭐가 되어진다 이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국토계획법부터 볼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A4지 9장 붙은 체계도가 있어요. 이만한 거. 저 부분 A4지인데 12월 중에 그 특강을 할 거예요. 무료 특강. 체계도 무료로 주고. 그렇죠? 기대하세요. 그렇죠? 다음 주에 전격 발표.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만 따라와도 충분하니까 한눈 팔지 마세요. 그 얘기들 봐보시면 됩니다. 그거 요만한 거 드릴 거예요. 이렇게 큰 거. 그러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별도의 내용의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건축법. 진짜 평소 수업이 이렇게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근데 실제는 겁나 복잡하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천리길도. 그러니까 지금 한 걸음 걷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두 팔 들고 목 좀 돌리고 진짜 시간만 되면 한 10분씩이라도 이제 에어로빅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14페이지에서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은 다 본 거야, 이제. 저번 시간에 개발 사업도 봤고, 넘기지 말고, 그냥 정비 사업도 봤어요, 지금. 그럼 이제 별도로 오늘 건축법까지 보고, 다음 주는 주택농지 보고 마무리 할 거예요. 근데 건축법과 주택농지법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7문제 중에서 용어가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건축과 주택법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법은 용어를 잘 봐두는 게 합격의 비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매번 얘기하지 이것도요. 요즘 들어서 한 근 4, 5년째 건축법은 너무 깊은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서너 문제 정도. 심할 때는 5개까지도. 그렇죠? 그럴 땐 재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적당한 라인의 내용 공부해서 맞추면 되는 건데 목적은 한 3여 개 정도는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법은 제가 첫째 주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뭔 줄 알아요? 건축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배우려고 보는 거예요. 시작. 건축물. 그럼 봐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을 A가 하려고 한다면 첫째 주 얘기했죠. 지 맘대로 막 높이 짓고 지 맘대로 막 넓이 짓고
지 맘대로 막 나무도 안 심고 지 맘대로 막 선 넘고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무슨 선이야? 건축 한계선, 건축선. 이거 넘어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면적, 높이, 대지, 도로 각종 규제를 받아요. 그러면서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그 건물의 건축 등등이 적법해져요. 그런 대상과 그런 목적물과 절차를 배우는 게 바로 건축법의 주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 등의 허가, 시작, 건축물, 건축 등의 허가, 이런 절차와 내용을 배우는 게 건축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건축법은 암기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이 외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표정은 뭐든 뭐 암기 안 하냐?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해요. 이거는. 그래서 암기송도 가장 많고요. 암기 코드도 많아요. 노래 부르다 끝나요. 무슨 뮤지컬인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웃다 보면 집에 가는 법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공약을 걸었어요. 더 많은 노래를 작곡을 하겠다. 내가 작곡가의 마인드로 더 많은 노래 작곡을 하겠다. 여기 결심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 노래 활용해서 개사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건 그 얘기.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간단히 건축법은 건축물을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다. 국토계획법에 어디에다가 도시계획이라는 거에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질 수 있어야지만 종로구청장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관련된 건축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요 내용의 A를 허가하겠죠. 그리고 요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걸로 봐줘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으세요. 그게 뭐였다? 개발행위 허가. 그와 관련된 게 계기성이었잖아요. 아까 1교시 했는데.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 허가를 받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걸로 봐줍니다. 거꾸로. 이해가셨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체인 블록을 연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줘야 할 게 용어 정의 파트인데요.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매번 물어보는 거 건축물 정의, 지하층, 건축, 용도 변경 가장 빈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용어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쵸? 용어에 대한 부분 보고 필수 지문 정리 보고 오늘 3교시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야 적법하죠? 그럼 이제 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이 본론으로 가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거 각종 제한이 나와요. 쭉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허가 내주기 위해서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조경해야 되고 공개공지해야 되고 요거 참 잘 나오죠. 요번에 조경과 공개공지 문제 다 나왔어요. 35회 때. 두 문제. 대지 안에다가 나무 좀 심어요. 쾌적하게. 대지 안에 공지 좀 만들어봐요. 지나가는 삐뿔들 쉬었다 가게 긴 의자 좀 만들고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가면 긴 의자 많이 있죠? 영어인데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데파토아. 똑같고 롯데. 그쵸?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그러면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거 대지는 안전하라. 뭐하죠? 공개공지 확보하라. 그리고 대지는 도로가 있어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되죠?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그리고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해 줘야 되고 대지 도로에 대한 부분의 경계선 넘지 마라. 건축선. 됐습니까?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면적을 지을 때 그 면적의 규제를 받는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대건, 바연이라는 4대 면적과 그 다음 높이에 대한 부분의 규제를 가하면서 층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같은 걸 받습니다. 그렇죠? 일조 확보 높이 제한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일조 확보 높이 제한.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니면 공동주택 이런 거에 대한 1조 제한. 그렇죠? 나올 때가 됐죠. 9m가 10m로 바뀌어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건축의 제한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이런 건축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특례가 있어요. 보치게. 건축의 제한 같은 걸 뭐다? 완화하는 특례가 있다. 그 완화 특례의 대표적인 게 바로 특별 건축구역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평가사 문제가 나왔던 특별 가로구역이죠. 완화해주기 위한. 뭐 사업구역에 건물 이쁘게 지라고, 도로 주변에 아름답게 건물 지으라고 정하는 구역이 있어요. 써보세요. 특별 가로구역. 저는 한 번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중개사에도. 올해 평가사 문제였어요. 이게. 그렇죠?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시작.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그리고 매번 물어보는 거 건축 협정.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처음이니까 봐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가 A 필지, B 필지, C 필지예요. 근데 이와 같이 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필지, C 필지는 맹지죠. 도로에 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하나 있어요. 긴 장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대지마치로 쓰기로 우리 모두가 협정을 체결하자. 전원의 합의로. 그래서 하나의 대지마치로 쓰기로 협정하자.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이해갑니까? 전원의 합의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건축협정에 이제 아류에 있는 게 이제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건축. 그래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용적률을 인접한 대지에서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완화 내용에 대한 건축협정, 결합건축을 배우게 됩니다. 용적률 통합 적용. 됐죠?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지면 어떡할까요? 어떤 분이 저 패죠?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허가받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 건폐 용적률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행하라고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이내. 허가받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용적률 건폐율을 초과해요. 그러면 시정명령하고 말을 안 들어먹으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1년에 2회 이내. 우리가요, 중개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건축법 여기하고 나중에 농지법하고 여러분 중개사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의무 안 지켰을 때 세 군데 나와요. 이행 강제금이. 그렇죠? 반복하여 이행해라. 왜냐면 과태료 벌금은 한 번 부과하면 다시 부과할 수 없거든요. 이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태원 사고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불법 건물이 있는데 안 고친 거죠. 그랬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갔었을 텐데. 그렇죠? 에어컨 실외기 치웠으면 등등등. 그런 이유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굉장히 건축법은 내용이 많아요. 이걸 나중에 우린 10주 과정이니까 12월부터는요. 아마 한 주 반 정도 할 거예요. 건축법도. 그렇죠? 내용이 꽤 많습니다. 말이 이건 또 다른 세상이구나. 그죠?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좀만 보고 쉴게요.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봐요. 그러면 용어정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 용어정의. 그리고 신법랑 권익공법과 함께하는 공법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원조문 못 본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뒤에 빈칸 노트 있으니까 문장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거는요. 그리고 자꾸 거꾸로 하지 말고 그림을 떠올리고 문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덜 헷갈리고 암기가 쉬워지고 위치 기억하고요.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요. 주요 구조부라는 기본 용어 정의가 나와요. 말이에요. 주요 구조부. 가봅시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건축도 배울 수 있고
건축에 대한 아류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요 구조부를 알아야지. 우리 신체도 주요 구조부 있잖아. 뼈다귀도 있고 뭐 등등, 기관 장기도 있고 등등.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가 뭐냐? 일단 첫 번째,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 수직체의 하중을 부담하는 대표적인 주요 구조부가 기둥이거든요. 근데 기둥만으로는 완벽한 하중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하중을 같이 부담하는 벽을 쌓아요. 이걸 내력벽이라고 해요. 앞으로 주의할 거, 요 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견딘다고 이해하세요. 견딘다. 버틴다. 그러면 내력벽, 힘을,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내화 구조는 뭐죠? 불을 견디는 거죠. 내진 구조는 뭐죠? 지진에 견디는 거죠. 이해갑니까? 내자는 견딘다고 이해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력벽, 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벽인 거예요.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따 지나가다가 저 벽을 쳐보시면요. 통통 소리가 날 거예요. 저건 경계벽이에요. 내력벽 아니라서 털어도 관계없어요. 내력벽 털면 건물 무너져요. 큰일 나요. 그리고 건물이 크면 건물 중간중간에도 내력벽이 있어요. 건물이 크면. 그래서 건물 털어서 용도 변경하다가 걸리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당구장 가면 큐대가 안 나가가지고 그렇죠? 옆에 이거 없애고 싶으면 못 없애거든. 기둥과 벽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리고 기둥이 세워져 있을 때 이것만 놔두면 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묶어줘야 돼요. 수평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걸 보라고 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를 제일 몰라요. 수평제의 하중부담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된조, 반잘 덮어놔서 모르는데 저기 기둥 있죠? 기둥 있어요? 근데 된조를 떼어내고 저 끝에 가면 또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해요. 이걸 보라고 해요. 그래서 수평제의 하중을 부담시키는 걸 보라는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시골에 할머니 댁 가면 대청마루에 턱 누워있으면 정 가운데 굵은 나무가 쫙 지나가. 그거 대들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해갑니까? 보는 수평제의 하중부담을 위한 주요 구조부이구나. 수직체 하중부담은 기둥, 분산시키는 건 내력벽. 알겠습니까? 같이 부담하는 거 그렇게. 또 뭐 있을까요?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예요. 지붕틀.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주요한 계단,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라고 해요. 우리 뭐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건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뭐다? 주계단만 주요 구조부예요. 그쵸?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내기바보 제주 내기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시작. 내기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어떤 분이 그건 또 뭐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냥 뒤집어 놓은 거야. 그렇죠? 영 모르겠으면 바지 보내주기가 주요 구조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지 보내주기. 내기바보 지주 바지 보내주기 못 외우면 바보라고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문제 이러고 나와요. 다음 중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넣은 다음에 주요 구조부를 모두 고르시오. 쉬운 거 같지? 안 쉬워 이거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가 주요 구조부인데 주의할 거 단서, 반대말. 다음은 글자, 단어 하나만 첨삭되어도 틀립니다. 사익기둥도 아니고 최하층 마당도 아니고 작은 보도, 차양도, 옥외계단도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이건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라고 딱 정해진 단어만 나와야 돼요. 단어, 글자 하나만 첨삭해도 틀려요. 알겠습니까?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입문서로 본다면 우리 278페이지부터 있으니까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오해개들.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만 더 지하층 좀 봐볼게요. 이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언제든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30일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는 한 번쯤은 지하층이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36회가 바로 공습경보 시기라고 봅니다.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왜 더더군다나 지하층이 중요하냐면요. 어제 오늘도 눈 많이 오고 뭐 이랬지만 우리 몇 년 전인가 2년 전에 뜬금없이 무슨 뭐 열대성 스콜처럼 막 비가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이 막 물에 잠기고 막 신림동 무슨 뭐 지하방 사시는 분들 못 나와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거 용도로 쓰는 거실로 쓰는 거를 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우리 법의 지하층 그래서 법제 53조에서 단독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거실로 쓸 수 없게 법제 53조가 개정됐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층에는 거실을 두지 마라. 즉 주거의 공간, 거주, 집무, 오락 등등의 걸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어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이해가셨죠? 그러면 지하층의 정의는 뭔지 볼까요?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어요. 시작.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 그럼 지표면은 어디인데? 여기. 지표면, 여기, 지표면. 됐죠? 그럼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이냐 이 얘기지. 그럼 봐봐. 그 의미는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좌우가 다르죠. 대지가 경사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에버리지 평균 높이를 따져요. 평균 높이.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의 평균 높이가 무엇에?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어지는 걸 지하층이라고 해요. everybody,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지하층. 근데 주의할 건 층 높이의 의미가 윗면부터 윗면인 거니까 아랫면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아랫면이라고 뭐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윗면부터 윗면이지 절대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그쵸? 밑에 정의 좀 봐볼게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층 높이의 의미는 윗면에서 윗면을 말한다. 주어 평균 높이가 까먹지 마세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지하층을 설치하라는 의무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지하층을 설치해야 이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 설치하라고 꼬셔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야, 지하층 만들면 층수에서 빼줄게. 용적률 뭐였지?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줘요. 그럼 지하층만큼 신경 쓰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쵸?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아까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쓰기 위해서 건축의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다면 지하층을 설치할 때의 기준은 이거를 통합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지하층 설치에 대한 부분의 기준에서도 부담이 없거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지하층 설치할 때 뭐 개방 공간이다, 뭐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합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개별 필지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부분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도망가지 마시고.